자, 광고 영상 보셨는데요. 오늘 뭐 벌써 8시 29분이니까 아유, 1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저는 한 30분 한 것 같은데 그쵸? 언제 이렇게 벌써 한 8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네. 2021 유망한 ETF 투자 테마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신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마케팅팀의 임종욱 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임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승원 본부장 안 가고 여기 계신 줄 알았어요. 닮으셨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처음 듣습니다. 아, 그래요?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다. 이승원 본부장이 이제 ETF 투자 테마에 대해서 전기차, 반도체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떤 걸 갖고 오셨어요? 사실 작년부터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코로나19인데요. 네. 저는 그 코로나19 시대에 수혜를 받는 투자 테마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설명을 원격 드리려고 의료. 합니다. 네. 예. 원격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법제화되기가 좀 어려워서 굉장히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한국은? 그러니까 사실 원격 의료 제도 자체는 2002년에 도입은 네. 됐는데 이게 의사랑 의료진 간의 협진에 네.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고요. 예. 원천적으로는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의료 장비에 통신 기기를 연결해 가지고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달리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이런 원격 진료를 네. 풀어주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7년부터 원격 상담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시작했고요. 네. 더구나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는 세계 각국에서 이런 그렇군요.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가 어릴 때 이제 고열이 나서 응급실 갔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열이 나서 병원 가봤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네. 불안하니까 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시작되면 원격 의료가 시작되면 굉장히 좀 이런 그렇죠. 케이스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냥 확인받고 싶은 건데 별거 그렇죠.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응급실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고 오지에 사시거나 혹은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시행되면 굉장히 또 신세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바로 병원 갈 텐데 네. 병원 가면 또 뭐 이렇게 대면 접촉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찝찝해가지고 네. 그저 특별히 뭐 치과 치료나 이런 거 하려면 입을 벌려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네. 지금은 많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본격적인 원격 의료 시스템이 앞으로는 구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코로나19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비대면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이제 생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그 원격 의료가 이제 의료 시장에서 그 비대면 니즈가 발생한 것 자체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단은 뭐 의료진의 숫자가 부족해졌고요. 병상 자원도 그렇죠. 부족해졌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격으로 하게 되면 그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된 중요하죠.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뭐 그 이후에 원격 진료까지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한 네. 상황이고요.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가 합법적이다 보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해서 뭐 FDA에서 뭐 피부를 굳이 관통하지 않는 간단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 원격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19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원격으로 확산될 수 있는 동인이 충분히 조성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공평한 그렇죠. 평등까지는 아니지만 야 진짜 뭐 저기 섬에 있다든지 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그 의사 보고 거기 가서 그냥 진료를 하라 그런 것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그렇죠. 없고 그래서 기술적인 기반만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그런 어떤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빨리 확산될 건 명약가나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확산이 되긴 했지만 이런 시장 기반 자체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빠른 고령화입니다. 왜냐면 일단 고령화가 되게 되면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 니즈가 계속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일단은
그 원격 의료가 도입되게 되면 의사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가 늘어나게 많아지죠. 되고요. 네. 뭐 병상 자원도 뭐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비용 자체가 굉장히 감소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만성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번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원격으로 간단하게 진료를 받을 수 아니, 있으니까 3시간 기다려서 네. 3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또 그죠? 항상 받던 약 받으러 네. 왔으니까 네. 그렇죠. 그것만 써주는데. 그래서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의료 체계의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진전이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효율성이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뭐 가격을 결정하는 보험이나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네. 구조적인 이런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격 의료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 이런 의료 데이터를 전부 다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좀 해결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저희가 항상 다니던 병원 다니다가 새로운 병원을 옮겨가려면 그 진료 내역서 다 뽑고 영상 자료 다 CD로 구워서 새로운 병원을 가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되게 되면은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효율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는 어느 정도 실제로 진전이 있어요? 안 살아보니까 사실은 말로만 뭐 미국, 중국 하는데, 그죠? 일단은 뭐 개인정보가 아닌 그런 비식별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법제화되고 열어주고 있고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예. 원격 의료를 이제 보험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일부 보험회사는 이미 요거를 시작했고요. 중국은 근 10년 전부터 이제 바이오 산업 자체를 아까도 언급했지만 국가 기관 산업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 의료 시설이랑 IT 플랫폼 기업이랑 결합해서 온라인 병원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원격 진료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 테마가 게임이에요. 네. 근데 게임의 테마가 게임은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어른들이 제가 지하철 이렇게 타보면 다 게임하고 있죠.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아니, 세 가지. 아니, 세 가지로 하자. 게임 아니면 3프로 TV 아니면 미래에서 너프를 보고 있는. 맞습니다. 안 나? 네. 아유, 뭐 감사합니다. 네. 어른들이 많이 하죠. 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저만의 이제 바로미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뭘 그러니까요. 하는지 보면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 회사 모델들을 보면 상당히 탑 연예인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환급이 비쌀 그렇죠. 텐데. 그렇죠. 돈이 맞아요. 된다는 거죠. 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굳이 게임 자체는 모르더라도 게임 회사 이름 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회사는 우리가 다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네. 이 회사들은 뭐 거의 총 20건 내에 있으니까 이런 것만 봐도 게임 산업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단순히 아이들만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 인구가 3.3억 명 정도인데 네. 2억 1천만 명이 넘게 게임을 하고 있고 미성년자 비중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70% 넘게 이제 성인들이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35세 이상이 거의 40%고요. 그 중에서도 55세 이상인 베이비 부모가 15%. 그러니까 뭐 여성 비율도 거의 40% 정도 되니까 진짜 남녀노소가 게임을 즐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게임하니까 다 어른들이네요. 그렇죠. 어른들이 어른들이 많이 게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녀들 게임하면 그렇게 혼내키는 겁니까? 미국은 좀 우리하고 달라요. 달라요? 지금 저 사진에도 아까 보여주신 게 가족분들이 이제 같이 하네요? 예, 저게 이제 콘솔 게임이거든. 네. 그죠? 예를 들면 뭐 닌텐도라든지 뭐 이런 거, 위 이런 것도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네. 뭐 그죠? 엑스박스 엑스박스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혼자 하는 게임보다는 네.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임들이 많아서 사실은 게임의 어떤 중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한국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그래서 부모들이 가서 게임을 사주죠. 이렇게 아, 게임 팩, 그러니까 게임스타 가서. 콘솔 같은 거. 아, 그렇지, 게임스타.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폰이라는 이 새로운 환경이 나온 지가 뭐 십수년 됐습니다만은 이제 남녀노소 다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예전에는 사실은 게임 페인이라 가지고 네. 뭐 그잖아요. 예. 뭐 게임하는 그 전용 공간에 가서 하는 케이스면 지금은 그냥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전혀 그러니까요. 없어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웬만한 게임이 이 안에 대화면 구현이 나오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실제
전체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 모바일 게임 비중이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게임 산업이 점점 성장하는 게 뭐 게임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 그렇죠.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갤로그라는 게임 다 아실 텐데 갤로그. 예, 이게 나온 지가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정말 저거 정확한 제가 길에. 좀 했죠 예전에. 갤러그 저거. 갤러그 네. 저도 생각나네요. 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손맛. 그죠? 그 연령대가 지금도 게임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점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오락실 갔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혼났던 기억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또 자녀들 게임한다고 혼내킨단 말이죠. 좀 완전히 산업이 예전에 그런 뭐 나쁜 거고 중독이고 이거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도 코로나 때문에 또 수혜를 실제로 그렇죠.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운로드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e스포츠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통상 그죠? 게임 이렇게 해서 컴피티션 해가지고 또 그 우리나라가 또 엄청 잘하더군요. 네. 그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스포츠를 보듯이 또 e스포츠를 관람하는 그런 것들이 게임 산업의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게임 산업의 성장성을 논할 때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인구뿐만 아니고 보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항상 그렇죠.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e스포츠가 크게 있고 이건 이제 게임을 중계를 하는 겁니다. 진짜 네. 스포츠처럼. 그러니까 뭐 98년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군이 생겼고요. 네. 이후에도 뭐 계속적인 히트작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e스포츠뿐만 아니고 저희가 뭐 유튜브든 어떤 플랫폼들을 통해서 본인 이제 게임하는 거를 중계하는 그런 스트리머들도 네. 굉장히 또 많거든요. 실제로 그 시장도 굉장히 큰 걸로 계속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유튜브들도 초기에는 다 게임 관련 자기들이었죠. 유튜버들이 네. 그죠? 네, 자리를 잡다가 네. 지금은 이제 대세가 이제 3% 경제 이런 데가 됐습니다만 엄청나게 이 e스포츠가 크군요.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뭐 이런 데도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여기 보니까 뭐 네. e스포츠가 MLB보다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e스포츠의 대표적인 게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네. 게임이 있는데 네. 이 이제 시청자 수가 1.67억 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미국 프로야구 시청자 수가 1.14억 명. 더 많네요, 게임이. 훨씬 더 적은 거죠. 이 사실을 유현진 선수가 상당히 슬퍼합니다. 네. 롤이라고 하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접속한다, 코로 존재한다. 사실 우리가 다 접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북에 뭐 또 유튜브에 뭐 지금- 다 사회관계만 그죠? 지금도 여러 시청자분들이 그쵸. 저희랑 접속돼 지금 있으시죠? 몇 명입니까? 4,300명. 아, 조금 줄었네. 줄었네요. 왜냐면 이제 시장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죠? 소셜 미디어 네. 해봐. 네. 소셜 미디어를 논할 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용어가 이제 웹 2.0이라는 단어인데 네. 이제 웹 1.0 시대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정보를 요약해서 올리는 거에 그쳤다면 그렇죠. 이제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용자 자체도 정보를 생산을 하고요. 또 이를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가 개방, 참여, 공유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텍스트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네. 다양한 컨텐츠들을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올리면서 이런 소셜 라이프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능은 이제 1차적인 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아요를 누르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도 좋아요의 개수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단문 메시지 형태의 이제 소셜 미디어인데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네. 때문에 인기를 얻었고, 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상의 어떤 역할들, 그 기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카카오톡이 대표적인데 네. 저희가 메신저만 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에서 송금도 하고요. 선물하기. 네, 선물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카카오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중국에도 대표적인 게 얘가 이제 위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텐센트의 인구가 위챗. 뭐 14억인지 15억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11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고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 안에서 뭐 내가 쓸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플랫폼들 또 SNS 기반의 소셜 미디어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노린다고 그러잖아요.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이
그냥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늘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카카오톡이 2010년에 런칭을 했는데 네. 괜한 걱정을 했던 게 네. 이 서비스가 너무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데 도대체 얘는 어떤 걸로 돈을 벌까라는 그런 걱정 하지를 말라는 거 아닙니까? 걱정했습니다. 다들 그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무료로 더 개방을 하고 자기네 플랫폼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들의 광고 매출 구조에서 알 수 있는데 네. 19년도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98.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광고 매출이 이제 대부분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들뿐만 아니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뭐 요즘은 전통 매체, 뭐 TV든 지면 광고는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는 광고는 많이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타겟 고객을 정할 수 있고 네. 타겟 시간대도 정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3프로 TV에서도 그렇죠. 네. 이게 페이스북만큼이나 또 타겟 광고하기 좋은 좋은 곳이 예인 것 같습니다. 바로 3프로 TV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에 관련해서는 뭐 3프로 TV가 국내 광고 이 툴 중에는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죠. 쑥스럽네. 근데 어쨌든 제가 한번 이 플랫폼 기업들을 탐방을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가서 제가 방송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할까요? 야, 여기는 돈을 진짜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돈 벌 일이 널려 있네. 그렇죠. 네? 이른바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게 네. 정말 많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광고가 이제 대표적인데 광고의 형태도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뭐 일단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일단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본인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네. 계속해서 이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비하고 싶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건데요. 예. 대표적인 게 뭐 동영상을 굉장히 고화질로 제공한다거나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증강현실이든 네. 가상현실이든 이런 그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하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전문 업체인 오큘러스라는 데를 인수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VR, 약간 VR 콘텐츠의 대중화를 알렸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틱톡 같은 경우에는 뭐 숏폼 콘텐츠 동영상으로 유명한데 필터링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동영상을 뭐 다양한 형태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들의 컨텐츠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틱톡 처음 나왔을 때 네. 저거 뭐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까이 거 이랬는데 네. 지금 보니까 틱톡의 성장세가 그죠? 그쵸. 어쩌면 몇 년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추월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그럴 왜냐하면 가능성도 젊은 세대들이 그냥 대세를 네. 잃어버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틱톡이 이런 짧은 형태의 동영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튜버 자체도 이런 쇼츠라는 네. 짧은 네. 형태의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 다른 소셜 미디어들도 이런 형태로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형태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했는데 네이버가 카카오만큼 이렇게 이 계열화를 해서 네. 그런 걸 아주 한 몸뚱이로 하는데 거기다 뭐 제페토라든지 그죠? 이런 스노우라든지 이런 어떤 엠네트들을 위한 이런 세대 젊은 세대 네. 10대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투자 지금은 그게 결손금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 10대들이 20대 30대 돼가지고 그거를 지불하면서 뭔가 했을 경우에 레버리지를 생각해 봤냐 이런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었는데 네. 글쎄 고개가 끄덕끄덕. 그렇죠. 장혜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 40대가 20대 때 하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그렇죠. 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70대 있던 분들이 50대부터 인터넷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인터넷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네. 그런 걸 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네이버나 카카오들이.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걸 그냥 둘 수 있냐? 그리고 이게 너무 독점을 해버리면 네, 그래서 반독점 시도 있죠.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독점 이슈뿐만이 아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그러니까요. 있었고 사고 칠 수 있고. 유출뿐만이 아니고
사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한테 개인정보 제공한 건도 있어서 이제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 뉴스 혹은 뭐 좀 혐오스러운 요새 콘텐츠들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모호한 입장. 네, 이거를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종의 성장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소셜 미디어가 어쨌든 우리 삶에 이미 워낙 많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이들의 성장성이든 뭐 삶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감소하는 것보다는 뭔가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터졌다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뭘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오히려 약간 보안과 관련된 또 테마를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 하면은 이제 우리가 ETF 투자하는 그 이제 장점은 다 알겠는데 소셜 미디어 분야만큼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승자 독식이잖아요. 승자가 다 가져가는. 그러면 그 승자 기업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그거 하나를 투자하는 게 ETF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고른 기업이 승자라면은 참 좋겠지만 승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ETF를 활용하면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특정 투자 테마를 골라서 들어갔다면 그 안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위너가 되더라도 뭐 이 투자 테마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이 테마가 장기적으로 유명한 테마라면 뭐 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수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게 10번째 테마 중에 핀테크, 그러니까 핀이라는 게 파이낸스의 이 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에 테크를 붙여서 핀테크라고 요즘엔 또 거꾸로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테마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핀테크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자상거래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이제 온라인 지급 결제랑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핀테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도 좀 확장이 됐고요. 이런 것까지는 사실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IT적인 요소를 해서 좀 더 이제 편하게 해주는 개념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테크핀 같은 경우는 I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얻는 형태로서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나 뭐 이베이 같은 이런 IT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핀테크가 발전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금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핀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핀테크 그러면 뭐 간편 결제 그리고 뭐 토스 같은 데서는 송금.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핀테크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핀테크 서비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많이 아는 게 이제 간편 결제죠. 이제 뭐 굳이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계좌 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간편하게 인증만 거치면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송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톡 같은 데서 바로 송금할 수 있고 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일부 은행들은 이제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송금이 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누르고 뭐 또 암호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거 개선이 돼야죠. 8월 달에 시행을 한다는 마이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입법이 돼서 이제 되는데 이것도 핀테크의 일종 아닙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와 연관된 핀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는 여러 금융기관에 산재한 나의 금융 정보를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일일이 금융기관을 다 방문하지 않더라도 하나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수수료, 뭐 이자 부담 이런 걸 개인 측면에서 낮출 수가 있고, 뭐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금융 자산도 이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소비자한테는 유리한 핀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오늘의 마지막 테마군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야, 이게 쿠팡 같은 건가? 이게 뭐 백조 돼버리지. 물론 최근 들어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죠?
예, 이것도 맞습니다. 완전히 성장기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이 창립된 게 94년이니까 뭐 신흥 산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성숙한 산업이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쿠팡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하고요. 근데 초기에는 좀 되게 단순한 물건들만 거래를 했다면 네. 이제는 웬만한 건 그냥 다 네. 온라인으로 해결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하고 의류 같은 경우에도 25% 이상 안 온라인으로- 입어봤는데도 그쵸. 괜찮다 이거죠. 된다고 하니까 거의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죠. 네,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서 직접 마트에 가지 않고 그렇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아마존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그런데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 한 단계, 두 단계 더 레벨업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까 소셜 미디어에서도 제가 증강현실이나 예. 가상현실이 그들의 이제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쇼핑 자체도 예. 이런 기능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요. 뭐 굳이 내가 매장 가서 옷을 입어보지 않더라도 가상으로 입어보면서 할 수 있고요. 뭐 가구 인테리어 같은 것도 가상으로 하고 네. 심지어는 뭐 시승도 증강현실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점차 그 갭이 효율성을 넘어선다면 성장 동력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배송적인 측면에서도 드론이나 로봇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또 혁신이 그렇군요.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ETF 테마를 우리 팀장님 모시고 또 이승원 본부장까지 하니까 쭉 1시간 이상 했으니까 네. 한없이 다 하셨습니까? 그거 말고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도 중반에 ESG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셨는데 ESG 중요하죠. 관련된 테마는 정말 요즘에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핫하죠. 네,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단순히 돈만 잘 버는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착한 기업을 좀 골라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럼 비재무적 요소가 문제가 됐을 때 기업에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뭐 가습기 살균제 이슈 이런 것들은 회계적인 그렇죠. 이슈보다는 비회계적인 이슈였는데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보다 또 중요한 거는 ESG에서 E 환경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이거 뭐 없을 이거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유럽 또그 미국, 중국 여기서 한꺼번에 우리 탄소 프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네. 아마 처음인 것 같고 그러면 뭐 한국, 일본, 대만 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데 다 따라가야 되겠죠. 네. 그 아까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그 시진핑이랑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예, 그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하기로 회의 이제 했다고. 화상으로 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중 사이가 안 좋은데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회의는 참석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만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펜션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ESG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니까 네. 수급적으로도 이게 그렇죠. 실질적인 거잖아요. 네. 수급적인 것들도 아마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개선되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짧은 시간에 엑기스만 콕콕 집어주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앞에서 언급한 여러 테마가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면은 이런 거 다 조금 테마로서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은. 진짜로. 네? 예. 투자자분들 진짜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물론 팬데믹이 완전히 종료돼서 사람들이 대면 활동을 시작하고 뭔가 세상의 패러다임이 좀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말씀드린 테마들이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생겨난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시장 여건은 이미 조성된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계기가 돼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한 거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편리함을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걸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또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긴 저만 해도요. 그전에는 엄청 저항했거든요. 네.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거. 네. 아, 근데 한 번만 작년에 하시면. 한번 딱 해보니까 네. 나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왜 지금 전에? 경로 의존성이 무너지신 그렇죠. 거죠. 네. 맞아, 딱 그건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백도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임종욱 팀장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ESG를 포함한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야, 이게 정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명장 밑에 약졸 없나? 뭐 네. 이게 표현이 좀 그런가? 야, 근데 이승원 본부장하고 같이 근무하셔서 그런지 대단하십니다. 우리 3프로 TV에도 한번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1 주목 테마형 ETF를 주제로 해서요, 윤정 연구위원과 함께 ETF를 활용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살펴봤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본부장 그리고 임종욱 팀장과 함께 ETF의 11개 테마와 ESG, 그린 에너지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요, 솔직히 2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장혜선 선임님도 어떻게? 저도요. 사실 현업에 있으면서 예. 뭐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유익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조해드렸던 따뜻한 자본주의, ESG 하면 미래에셋증권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미래에셋증권이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요, ES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해피빈 기부 캠페인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요, ESG 경영 활동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미래에셋증권이 다양한 환경 사업에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ESG 착한 경영을 함께 좀 응원해 주시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 예.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또 마지막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커피의 민족 달리실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사전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었어요. 댓글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나 그 사전 신청하신 분들이 이 영상이 이제 끝나고 업로드 되면 네. 거기서 댓글을 다는 건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자, 달릴 준비하시고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신청하셨던 분들은 2차 그 사전 신청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업로드 되면 네.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선착순 10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보내드리고요. 네. 나는 사전 신청 못했는데, 자, 이런 분들은 자, 지금 이게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 핵심 키워드 이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나오고 있죠. 예, 이거 보시고서 핵심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네. 참석을 해주시면 500분을 추첨해서 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중복 참여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핵심 키워드 이벤트 일요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니까요. 4월 25일 일요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세미나 애톰과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2021 주목 테마형 ETF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4월 28일에 수요일입니다. 역시 오후 7시에 부동산 시장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그날은 저희 2%가 출동해서 또 사회를 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잊으시면 안 되죠. 지금 9시 1분인데 9시입니다. 지금 바로 3프로 TV로 넘어가셔서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여기 또 미래에셋을 같이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네. 지금 넘어가시면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대치동 최 선생님, 최파고가 여러분들 최파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4월 28일 수요일 7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